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내 주식 포트폴리오가 단 5일 만에 무려 50%나 폭등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와, 생각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맛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당연히 막 저기 어딘가 은밀한 연구소에서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빵 터졌거나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바꿀 만한 거대한 계약이 성사됐다고 생각하시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 그 폭등의 유일한 이유가 그저 달력에 적힌 단순한 기념일 하나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인다고요. 네,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현상과 마주하곤 합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은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짚어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오늘의 여정, 이번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호기심을 채워갈 안내자고요. 제 곁에는 늘 그렇듯 이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을 완벽한 큰 그림으로 착착 맞춰주시는 전문가님이 나와 계십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좀 심상치 않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겉보기엔 막 엄청 복잡한 첨단 과학 같거든요. 근데 그 이면을 한꺼풀만 싹 벗겨내면 인간의 탐욕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아주 투명하게 얽혀있는 진짜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출처 자료가 어디죠? 오늘 다룰 자료는 마켓비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 전문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에요. 또 시작됐다. 양자 주식이 폭등하고 있다.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양자 컴퓨팅 주식이군요. 맞아요. 최근 이 섹터 주식들이 진짜 단 일주일 만에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50% 이상 수직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잖아요. 칠 뒤면 흔적도 없이 팡 터져버릴 단순한 거품인지 아니면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음 세대 기술의 진짜 성장 신호탄인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전문가님, 대체 기술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졌어요. 야, 드디어 양자 컴퓨터가 오류를 극복하고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건가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번 폭등의 기폭제가 그런 거창한 물리적 발견이나 기업의 획기적인 계약 때문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기술주가 기술 혁신 없이 50%나 폭등했다고요? 그럼 대체 뭡니까? 앞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바로 달력입니다. 달력이요? 네, 출처 자료의 분석가에 따르면 4월 14일이 세계 양자의 날이었거든요. 아, 세계 양자의 날이요? 그런 날도 있었나요? 2021년에 양자과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좀 높여보자 하고 과학자들이 제정했던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에요. 네네. 근데 이 기념일 덕분에 양자라는 단어가 막 알고리즘을 타고 뉴스 헤드라인에 도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의 유동성이 그저 그 단어 하나를 맹목적으로 쫓아가서 섹터 전체를 50%나 밀어 올린 겁니다. 와, 세상에. 단지 달력에 적힌 기념일 때문에 주가가 폭등하다니요? 아니, 이건 마치 내일이 국립 피자의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피자집 전체를 수십억씩 막 웃돈을 주고 인수해버리는 것과 같지 않나요? 진짜 아주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맞아요. 축제 분위기에 좀 취했다고 해서 그 동네 피자 레시피가 갑자기 미슐랭 3스타급으로 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맞아요. 그 피자집 비유가 지금의 시장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양자 컴퓨팅 주식 시장은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술 진보나 수익 창출 능력의 변화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철저하게 기사 제목에 끌려다니는 건가요? 그렇죠. 완벽한 헤드라인 주도 장세입니다. 뉴스에 겉포장하고 알고리즘에 반응해서 자본이 막 이리저리 맹목적으로 몰려다니고 있는 거죠. 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헤드라인 밖으로 좀 나와서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봐야겠네요. 그 피자집 레시피? 아니, 실제 양자 기술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왜 전문가들은 아직도 상용화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은 더 남았다고 딱 선을 긋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려면 세 가지 핵심 제약 요인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하드웨어의 치명적인 불안정성입니다. 불안정성이라면 기계가 자꾸 고장난다는 뜻인가요? 약간 결이 다른데요.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아주 미세한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온도 변화나 전자기파, 심지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에도 간섭을 받아요. 우주선이요? 와, 진짜 엄청나게 예민하네요.
네, 그래서 연산 상태가 붕괴되어 버리는데 이걸 결어근남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여전히 오류가 너무 잦아서 연산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인 거죠. 아, 그러니까 계산기를 딱 켰는데 1 더하기 1이 어떨 땐 2가 나오고 어떨 땐 5가 나온다면 그걸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쓸 수는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먼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비용 문제입니다. 네, 돈이 좀 많이 들긴 하겠죠. 좀 많이 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오류를 잡으려고 시스템을 극조온으로 냉각시키고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기기 한 대를 제작하고 유지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가 깨집니다. 와, 기기 한 대예요? 대중화는 아예 꿈도 못 꾸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현재 양자 업계의 가장 뼈아픈 현실인데요. 바로 펀딩 블랙홀 현상입니다. 펀딩 블랙홀이요. 돈이 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AI입니다. 아하, 인공지능이요. 맞아요.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최우선 과제는 당장 생성형 AI 인프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고객들한테 구독료를 받을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확실히 양자는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만 당장 내년에 우리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현금 창출원은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의 AI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10년 뒤를 기약하는 양자 기술에 대규모 자본을 쏟아붓기엔 지갑이 너무 얇아진 거죠. 자금줄이 마르니까 연구 속도로 덩달아 더뎌지는 거고요. 아, 모든 자본이 당장 돈이 되는 AI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있군요. 기술은 너무 불안정하고 유지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심지어 투자금마저 마르고 있다. 야, 이렇게만 들으면 전부 거품이고 그냥 당장이라도 무너질 섹터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 외부에서 부품을 사오고 인프라를 짓는 게 물리적으로 너무 비싸고 어렵다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기들 통제해 두고 스스로 다 해버리는 회사는 없을까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요. 오,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기업, 리게티의 전략입니다. 유제피요? 네, 티커 심볼 RGTI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게티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풀스택입니다. 풀스택이라면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다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들은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에 아예 칩 제조를 위한 자체 팹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자 프로세서 설계부터 시스템 통합,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한 전송 서비스까지 정말 모든 걸 직접 해내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잠깐만요. 자체 팹을 지어서 모든 걸 직접 한다고요? 전문가님, 아니 애플조차도 그 천문학적인 비용과 리스크 때문에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생산은 TSMC 같은 외부 파운드리에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팹을 유지하는 건 진짜 돈 먹는 하마니까요. 근데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양자 스타트업이 그것도 아직 상용화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기술을 위해서 그 수십억 달러가 드는 생산 인프라를 스스로 구축한다. 이건 혁신이 아니라 재무적 자살행위 아닌가요? 스타트업이 대체 무슨 돈으로 이걸 다 감당하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리게티가 가진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거든요. 장단점이 확실하겠네요. 네. 장점을 먼저 보자면 만약 이게 성공할 경우 이들은 남들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엄청나게 깊은 지식재산권, 즉 기술적 해자를 갖게 됩니다. 자신들만의 완벽한 독자 생태계를 쫙 구축하는 거죠. 성공만 한다면 독점이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단점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실행 리스크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다 하다 보니까 자본 소모율이 극심하고요. 어느 한 공정에서만 살짝 삐끗해도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 있어요. 와, 그 리스크 출처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더라고요. 작년 대비 주가가 129%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상승세가 대단했죠. 근데 정작 2025년 예상 매출은 고작 7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아니 700만 달러면 동네 중경마트 매출보다 적은 수준이에요. 사실상 의미 있는 매출이 없다고 봐야죠. 더 충격적인 건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 비율이 무려 895배라는 겁니다. 회사가 버는 돈의 895배 가치로 주식이 거래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철저하게 미래에 대한 맹신으로만 움직이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 정도면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당첨되길 간절히 바라는
아주 비싼 복권을 사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30라서 현재가 대비 6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작년 10월 고점에는 한창 못 미치고요. 대체 투자자들은 무슨 논리로 이런 무모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걸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아주 비슷한 광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 비슷한 광기요? 어떤 시장이죠? 바로 초기 전기차 시장입니다. 아하, 전기차 버블요? 테슬라 막 부상할 때? 맞아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 하나로 수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 한 대 제대로 팔지 못해서 매출이 영혼에 수렴하는데도 주가는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네, 그랬죠. 진짜 거대한 거품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대량 생산이라는 현실의 벽에 쾅 부딪히면서 거품이 터졌고 수많은 기업이 파산하는 진짜 뼈아픈 조정기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실행에 성공한 극소수의 회사만이 지금의 시대를 연 거죠. 아, 리기띠레트온 양자 기업의 현재 흐름이 딱 그 전기차 시장 초기의 거품과 기대감 구간을 정확히 밟고 있다는 거군요. 네, 평행이론처럼 똑같습니다. 와, 확 와닿네요. 결국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풀스택의 무모함 말고 차라리 특정 기술 하나만 딱 파서 실제로 유의미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는 없습니까? 놀랍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기업, 아이온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퍼블릭 마켓에 상장된 양자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수 양자 기업으로 꼽히거든요. 이들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돈, 즉 가시적인 매출 성장세 때문입니다. 드디어 매출을 내는 회사가 나왔군요. 네, 출처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연간 갭 기준 매출 약 1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살 양자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연매출 1억 달러 고지를 돌파하는 셈이죠. 와, 1억 달러 돌파요? 네, 전년 대비 무려 200% 성장이라는 진짜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세상에. 아까 리게티가 700만 달러였는데 아이온큐는 1억 3천만 달러요? 이 정도면 뭐 세계 양자의 날 같은 피자 축제 운운할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진짜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 흐름을 보면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최근 12개월 동안 93%나 상승했다고는 하는데 작년 10월에 82달러를 쾅 찍었던 주가가 지금은 46달러로 완전 반토막에 나 있어요. 변동성이 엄청나죠.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69달러로 현 주가 대비 50% 정도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이 진짜 너무 심합니다. 대체 실적이 좋은데 왜 이러는 건가요? 그게 참 딜레마인데요. 매출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기술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시장의 의구심 때문입니다. 아이온큐의 핵심은 그들이 사용하는 트랩트 이온이라는 기술 방식에 있거든요. 트랩트 이온이요? 이름은 꽤 멋진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결어근나무이나 오류 문제를 확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이온이라는 건 전하를 띤 원자잖아요. 아이온큐는 아주 강력한 전자기장을 사용해서 진공 상태의 공간에 이 이온들을 일렬로 띄워놓고 가둡니다. 허공에 띄워서 가둔다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정밀한 레이저를 쏴서 큐비트의 상태를 조작하는 거죠.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이온 하나하나가 자연 상태의 완벽한 큐비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 에러율이 현저히 낮아요. 연산의 정확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죠. 오, 이온을 공중에 띄워놓고 레이저로 정밀 타격한다. 에러율이 그렇게 낮으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확장의 어려움이에요. 확장이라면 스케일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큐비트 몇십 개를 가둬놓고 레이저를 쏘는 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상용화를 하려면 큐비트를 수만 개, 수백만 개로 늘려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공 챔버는 집체만큼 커져야 하고요. 수만 개의 이온이 서로 밀어내는 전자기력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아, 이온끼리 전하가 같으니까 서로 밀어내겠네요. 맞아요. 게다가 수만 가닥의 레이저가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오차도 없이 쏟아져야 하거든요. 즉, 물리적인 크기를 키우고 하드웨어를 확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학적인 악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하,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되니까. 전문가님, 이건 마치 그 전설적인 시계 장인이 완벽한 오차 없는 롤렉스 시계를
한 달에 딱 하나씩 수작업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찰 수 있도록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1초에 1000개씩 찍어내는 거대한 자동화 공장을 짓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과 같군요. 와, 정말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결국 그 완벽함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대량 생산과 스케일업이 발목을 꽉 잡는 거네요. 네, 장인의 시계 공방이 겪는 딜레마가 바로 아이온큐의 현 상황입니다. 개별 연산의 질은 최고지만 상용화를 위한 스케일업이 물리적 장벽에 가로막혀 있죠. 투자자들은 그 장벽을 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 봐 불안해서 주가를 던지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상황을 한번 싹 정리해보죠. 첫 번째, 리게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다 보니 재무적 리스크, 실행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네, 자본 소모가 엄청나죠? 반면에 두 번째, 아이온큐는 매출도 내고 기술의 정확도도 높지만 시스템을 크게 키우는 확장성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이 훨씬 쉬우면서도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이 두 회사의 치명적 단점을 딱 보완할 확장 가능한 뉴페이스는 과연 없는 걸까요? 시장의 투자자들 역시 정확히 같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출처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지목한 세 번째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인플렉션입니다. 티커 심볼 INFQ죠. 네,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채 1년도 안 된 작년 7월에 주식시장에 데뷔한 아주 풋풋한 신인입니다. 근데 상장 직후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어요. 네, 시장의 갈증을 아주 정확히 파고들었죠. 상장가 10달러에서 시작하더니 불과 2달 만인 9월에 무려 25달러까지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주가 차트가 문자 그대로 아이스하키 스틱처럼 쫙 치솟아 오르는 형태를 그렸잖아요. 엄청난 폭등이었죠. 지금은 거품이 좀 빠져서 14달러 선으로 회귀하긴 했지만요. 이렇게 단기간에 투자자들을 막 미친 듯이 열광하게 만든 인플렉션만의 무기가 대체 뭐였습니까? 인플렉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앞서 아이온큐가 겪고 있던 스케일링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어요. 바로 중성 원자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중성 원자요? 아까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밀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중성 원자는 성질이 좀 다른 건가요? 정확합니다. 중성 원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강력하게 밀어내지 않아요. 밀어내질 않는군요. 네, 그래서 광학 집게라고 불리는 아주 정밀한 레이저 빔을 사용해서 수천 개의 원자를 2차원이나 3차원 격자 형태로 아주 촘촘하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아하. 아까 아이온큐 방식이 일렬로 세워두고 통제해야 해서 공간의 제약이 컸잖아요. 인플렉션의 방식은 마치 블록을 쌓듯이 원자를 3D로 촘촘히 뭉쳐놓을 수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이 뛰어난 확장성입니다. 와, 1차원으로 길게 늘어놓던 걸 3차원으로 촘촘하게 쌓을 수 있다니 더 좁은 공간에 큐비트를 꽉꽉 때려 넣을 수 있으니까 상용화 규모로 시스템을 키우기가 물리적으로 훨씬 수월하겠네요. 맞아요. 상용화에 훨씬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바로 그 하키스틱 차트를 만든 거죠. 이제야 완벽하게 납득이 됩니다. 게다가 이 회사 등에 업고 있는 호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이 이름만 스쳐도 주가가 폭등한다는 마법의 단어가 있잖아요. 네, 모두가 아는 그 이름이죠. 맞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자사의 시스템에 인플렉션의 기술을 채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건 아주 결정적인 모멘텀입니다. 전 세계 AI 인프라의 패권자인 엔비디아가 수많은 양자 기술 중에서 중성원자 방식을 그것도 콕 집어서 인플렉션을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건 단순한 헤드라인 이상의 의미를 지니거든요. 기술력이 검증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들의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시장을 향한 강력한 신호니까요. 게다가 비즈니스 모델도 매우 영리한 게요. 10년 뒤에나 완성될 그 먼 미래의 양자 컴퓨팅에만 모든 돈을 태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더 빠르고 현실적인 수익화가 가능한 양자 센싱 분야의 제품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어요. 네,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즉, 무조건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캐시카우도 만들겠다는 듀얼 비즈니스 모델인 거잖아요. 이런 매력 덕분에 상장 초기인데도 시티그룹이나 BTI 같은 굵직한 기관들이 분석을 시작했고 목표가를 21달러로 잡았습니다. 확실히 인플렉션은 앞선 두 회사의 단점을 휘렴하게 보완하는 매력적인 대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긴 미릅니다. 불안 요소가 또 있나요? 우리가 첫 번째 리게티에서 경고했던 실행 리스크,
이게 인플레이션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아, 3차원으로 쌓는 것도 결국 실행의 문제군요. 네, 3차원으로 큐비트를 촘촘히 쌓는 게 이론적으로는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현실에서 수천 개의 광학 집게 레이저를 흔들림 없이 딱 제어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기술이 아무리 유망하고 엔비디아가 손을 내밀었어도 결국 이걸 오차 없이 대량 생산해내느냐 마느냐는 오롯이 인플레이션 경영진의 실행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 역시 기술의 세계에 만병통치약은 없군요. 자, 이렇게 자체 팹을 구축하며 모든 걸 걸어버린 풀스택 니게티, 그리고 돈은 벌지만 1차원 확장의 늪에 빠진 아이온큐, 마지막으로 3차원 확장성으로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은 인플렉션까지 양자 시장을 대표하는 이 3인방의 딜레마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세 회사 모두 각자의 매력과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전문가님, 오늘 살펴본 출처 자료를 전체적으로 싹 아우르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단 하나의 투자 철학을 꼽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출처 영상의 분석가가 남긴 아주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뉴스를 따르되 헤드라인을 쫓지는 마라. 뉴스를 따르되 헤드라인을 쫓지 마라. 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앞서 말한 세계 양자의 날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휩쓸려서 충동적인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또 엔비디아 같은 실질적인 파트너십의 진전은 있는지, 이런 진짜 뉴스를 면밀하게 추적하라는 뜻이죠. 남들이 그 달력에 적힌 기념일만 보고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우리는 그 진공 챔버 안에 이온이 제대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광학 집게가 원자를 꽉 잘 쥐고 있는지 그 본질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전기차 시장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지금 당장의 주가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쓰나 절대 아닙니다. 5년, 10년 후 상용화 타임라인까지 이 무시무시한 비용과 실행 리스크를 견뎌내고 끝끝내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누구인지 아주 냉정하게 판별해야 해요. 결국 옥석 가리기가 핵심이네요. 네, 주가가 막 미친 듯이 폭등할 때가 아니라 주가가 조용하고 시장에 관심이 식었을 때 비로소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맹목적인 거품과 펀딩의 가뭄,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혁신 기술의 몸부림을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저는 오늘 자료를 곱씹어보면서 특히 이 대목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어떤 대목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AI 붐 때문에 양자 기업들의 자금줄이 싹 말라가고 있다는 그 펀딩 병목 현상 말입니다. 아, 참 씁쓸하죠. 당장의 현금 흐름에 쫓기는 기업 생태계의 아주 아이러니한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을 쥐기 위해서 진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수십조,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데이터 센터랑 GPU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전 AI 올인 시대죠. 그런데 여러분,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저 중성원자의 확장성 문제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스위치가 딱 딸깍하고 켜지는 그 순간이 오면 대체 어떻게 될까요? 빛의 속도로 다차원 연산을 해내는 진정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서 현재 우리가 막 그토록 경이롭다고 찬양하는 그 비싼 AI 모델들을 단숨에 동네 문방구에 굴러다니는 전자계산기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린다면 말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실로 소름 돋는, 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당장 눈앞의 AI 경쟁에만 푹 매몰되어서 이 판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재편할 다음 세대의 엔진을 놓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짚어본 결함 많고 변동성 심한 저 새 기업 중 하나가 아니면 지금도 펀딩 가뭄 속에서 묵묵히 버티고 있는 이름 모를 또 다른 양자 스타트업이 그 다가올 새로운 세상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배자를 미리 알아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통찰력은 피자의 날 같은 얕은 40성 뉴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러한 깊이 있는 물리적, 재무적 고민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겠죠? 완벽합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기술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가 단순히 주식 티커 몇 개 외우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는 해상도를 한 뼘 더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엑스레이로 뼈가 부러진 걸 확인하듯이 명확히 정답이 딱 보이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탁한 흙탕물 속에서 바닥을 막 더듬어가며 빛나는 진주를 찾아야 하는 것이 혁신 기술의 세계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탐구와 날카로운 학습을 언제나 열렬히 응원하며 오늘의 여정은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심층탐구에서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